네,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인데요. 여기에 대출의 숨통을 터주는 금융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랩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총평부터 해볼까요? 한 줄 평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닥치고 공급 수준에서 고민이 많이 들어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 뭐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 거의 한 80페이지 정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됩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압축해서 좀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97 공급 대책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129 공급 대책도 그렇죠. 있으면서 이전에 이미 140만 호의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유부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택지 개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하는 부분들을 속도를 높이겠다.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속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인데 네. 이게 그럼 얼마나 높일 거냐?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앞당겨서 착공까지 빠르게 하겠다. 정도가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기존에는 공공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공공택지 위주로 한다고 하든지 예. 혹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한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금융, 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 활성화하겠다.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그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아파트 위주로 공급 계획들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비아파트 쪽에서의 공급 계획 그리고 신축과 관련된 주거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아파트와 관련된 활성화 계획까지 담아냈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 금융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공급 외 부분이긴 하지만 다 결부돼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뭐 실수요자 우대라든지 아니면 뭐 PF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기면서 전반적으로 공급을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실제 이제 뭐 수도권에서 23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들을 내놨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일단 140만 호에 대한 속도를 높이겠다 쪽으로 현실 타협을 한 부분들을 좀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의 정책 기조가 기존의 규제 중심이었다면 뭔가 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실수요자의 집단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급을 저해하고 수요자를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여러 가지로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공급이 같이 결부돼서 공급 활성화를 좀 독려하는 쪽으로 갔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뭐 가산점을 줄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완벽하냐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의 그런 뭔가 금융 쪽에서 또 실수요자를 너무 풀어주면 시장이 좀 그렇죠. 흔들릴 예. 수 있는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일부 제약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빼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점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신규 택지로 위치까지 공개된 물량은 2만 7천 호입니다. 여기다가 서울은 1,000가구 정도에 불과하고요. 남양주 쪽에 몰려 있는데 이게 교통대책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적고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성을 한번 대입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공급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끌 공급 계획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크게 거론됐던 것들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 그리고 노원 태릉 부지, 그렇죠.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 부지였습니다.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때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밀고 있는 곳들은 우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 그리고 노원 태릉 부지, 예. 그리고 과천 경마장 부지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과천 청사 부지가 경마장으로 대체된 거 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어서 다시 발표하는 거잖아요. 태릉 같은 데는 한 20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우리가 토지 보상하고 뭐 환경 영향 평가하고 주민 반발 잠재우고 지자체 반대까지 넘어서면서 이 공급 계획들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모두 거친 다음에 예. 발표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선언적으로 일단 이 부지에 대한 계획들을 해놓고 전체 공급에 대한 양들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각계 전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원 태릉 부지는 태릉 부지대로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문화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는 8,000호를 할 거냐, 10,000호를 할 거냐, 혹은 용산 공원 부지를 할 거면 이걸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거냐, 그린벨트는 해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지자체와 다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경마장 부지는 지금 지자체 반발부터 해서 그 경마장에 대한 그 마사회 쪽에서의 반발까지 해서 전혀 보면 진전이 없죠, 여기는. 그러면 이 예. 주민 반발까지 보면 이것도 거쳐야 될 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27,000호 정도 외에 뭐 한 7만 호 정도는 따로 발표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존재하고 네네. 그러면 가용 부지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행정력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동의, 협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공급은 어렵다 이렇게 네. 평가는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당장 서울시가 반대하고요. 과천 경마장 같은 곳은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진전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용산 정원 같이 처음에 거론됐던 것들이 또 빠지면서 네. 또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해요.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7만 호라는 것들을 발표를 지금 하면 좋겠으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급 계획의 몸통 계획은 140만 호입니다. 예. 140만 호가 이미 발표가 됐고 거기에 23만 호냐 혹은 10만 호냐 2만 7천 호냐 이런 부분들은 격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팔다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이 잘 되고 있다면 격가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정책 이번에 발표한 정책만으로 공급이 왜 10만 원 발표 안 했어 이런 예, 얘기를 예. 하기 전에 140만 호가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7만 호에 대한 계획들 혹은 2030년 전에 착공한다는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도 되긴 합니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수요자 측면이나 혹은 시장에서 볼 때 이 정책 하나를 놓고 평가하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7만 원 도대체 언제 할 건데 이런 예. 비판들에 직면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140만 호 자체가 진행되는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것도 예. 사실 현실 타협을 해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연간 그러니까 작년에 97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 연간 27만 호를 수도권에서 착공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돌아보니까 착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연간 합계 부분들이 확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서둘러서 지금 사실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공급 대책만 3번인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착공을 서두르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게 정말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착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야 되는데 특히 시계열적으로 좀 맞물려야 됩니다. 예. 일단 단기 공급 대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기 공급 대책이 있을 거고 장기 공급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 공급 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 내용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중기 공급 대책은 뭐냐? 비아파트 시장 쪽 활성화, 예. 임대사업자 활성화 관련된 것들이 중기 공급 대책이고요. 그럼 단기 공급 대책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을 개념에서 보면 향후 1, 2년 내는 공급 절벽이 확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면 기존 주택에서 매물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번 이제 세제 개편안에서 그렇죠. 보듯이 예. 1주택자도 거주 안 하면 팔아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강조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들이 뭐냐면 신축 공급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기존 주택에서 매물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것도 물량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들, 대출이라든지 혹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혹은 세제에서 거주를 압박하는 이 수단들이 온통 실거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 지역에서 오히려 매물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공급 대책은 지금 이 정책에서도 잘 안 보이고 지난 정책들에서도 잘 안 보이니까 향후 1, 2년 내에 공급 절벽 이슈는 지금 해갈 기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보여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매물 유도가 안 된다는 건 결국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집값을 자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닥치고 공급하는 부분들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기존 매물 쪽에서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들에 대한 유도 방식들은 여전히 부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 전월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일부 좀 풀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특히 요구했던 부분들이 이주비 대출 좀 풀어달라. 이게 사업비지 뭐 투자를 위해서 운용되는 자금은 아니다 이렇게 목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주비 대출과 관련된 기존 형태들을 보시면 종전자산에서 이 LTV 한도를 따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후자산까지 이제 고려해서 LTV 한도 중에 높은 걸로 측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6억 원 한도 규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대출 보증을 해주면 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해줬고요. 그러면서 조합원과 관련된 동의율 기준도 재건축 수준으로 재개발을 70% 수준까지 또 낮췄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앞서 그 앵커님께서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뭐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들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이런 부분들이 공급 효과가 있냐 이런 의문점들을 좀 가지고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국토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기존 140만 호 그 공급 계획에도 50만 호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일부 약간 정치적인 발언에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라는 의문점을 좀 내비치긴 했으나 이 부분들을 공급 저해 요소로서 좀 폄하하고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책들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훈련한다면은 해당 외국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이 조금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우리 조선업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조치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밖에서 건조할 수 없었던 미국의 해군 함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정책,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컸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등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도 좀 풀었어요. 뭐 청년 신혼부부 한정해서 푼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고 그동안 모은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 중심으로 청년 그 보금자리론 이런 형태들로 새롭게 또 신설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 핀셋 규제 완화, 금융 규제 완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청년 대상으로만 이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부 뭐 40대, 50대에서는 좀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러면서 신혼부부일 때 우리가 결혼에 대한 페널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맞벌이가 되면 그 소득 기준을 이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한 사람이 그 소득 기준 안에 있으면 이 부분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완화를 했고요. 더불어서 집단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총량 규제에서 좀 예외로 했고 예. 앞서 설명드린 이주비 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빠졌고 중도금 대출도 총량 규제에서 빠지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늘었고 그러면서 총량 규제의 그 퍼센트 비율을 금융 당국에서 1.5%로 한정했었습니다. 예. 그분을 3% 수준까지 또 올렸으니까 그게 한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실수요자 뭐 조금 젊으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 그러면 버스 살지 말고 빌라에서 살라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뭐 시작점이 폐버스 얘기에서 시작되면 네. 일단 비판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선호도는 아파트에 있는데 비아파트 시장 쪽으로 이 수요층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청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을 따로 신설을 한 겁니다. 예. 거기서 이제 4억 원 한도 안에서, 그러니까 4억 원 이내의 그뭐 오피스텔이나 비아파트 내에서 이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을 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인데 예. 이 부분들만 보면 이게 이제 비아파트 살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기존 보금자리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는 뭐 나이에 대한 제한 없이 청년과 관련된 부분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뭐 생애 최초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예. 어느 걸 선택해서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줬다. 이 정도에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 것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요즘 2030 세대들이 워낙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감수성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지금 시장의 불안은 아주 극심합니다.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불안한데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예, 효과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급 대책으로 효과를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간의 대출 정책, 세제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이 공급 대책을 아우르는데 공급 대책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간의 다른 정책 때문에 전월세 매매 가격이 불안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잠재우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급에 대한 기대, 이런 매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있을까요? 뭐 우리가 공급이라는 부분들은 미래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 네. 그리고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는 수요들이 미래에 이만큼의 공급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됐다면 네. 현재의 의사결정을 뒤로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의 계획들을 보시면 착공을 2, 3년 뭐 앞당기겠다. 2029년, 2030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것만으로 현재의 수요를 잠재우는 건 어렵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한계도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한 티가 보이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지의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정부의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